순환 방식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도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가요?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이주 대책을 손 놓은 거다. 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오늘도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소장님, 최근 1기 신도시가 노후 계획도시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사실 지금은 1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움직였다기보다는 서울의 주요 지역들부터 해서 움직이고 있고 경기권에서도 이제 거점 지역들을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를 더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 분위기가 지금 괜찮거든요. 물론 이렇게 괜찮은 이유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머지 5대 신도시들도 다 뜨겁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게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 움직이는 게 좀 더 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도지구를 선정한 후에 순환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정비업계에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던데 좀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이제 1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입니다.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정책들이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뚜껑이 열렸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사안 같은 경우는 원래 맨 처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아니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출발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지역들에서도 역차별 논란 나오면서 좀 더 광역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막상 실체를 까보고 나니까 1기 신도시들 위주로 먼저 지정을 하겠다라고 먼저 발표가 되었죠. 그러니까 다른 노후계획도시들은 우리는 그럼 언제 한다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일단 1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첫 번째로 가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기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1기 신도시를 가는 건 가는 건데 선도지구로 순차적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나오는 게 순환 방식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사실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아직 순환 방식 재건축에 대해서 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순환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진짜 선도지구로 빨리 지정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거를 거꾸로도 이제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정부의 계획들 보게 되면 2024년도 11월 달에 첫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신도시별로 1개에서 2개. 이게 1개에서 2개가 일단 원칙이지만 특별하게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1개에서 2개를 또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아야 신도시별로 3개에서 4개라고 압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첫 타자에 들어가는 곳들은 일단은 정비계획도 이제 수립할 거고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절차들 밟아 나가면서 인허가를 진행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걸 믿거나 말거나지만 정부 목표는 2027년도 착공을 해서 2030년도 준공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해당 부분도 할 말은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주대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도 1기 신도시 개발 방침을 발표했을 때부터도 이주대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주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도 쟁점 포인트 중 하나였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이주 대책이 사실상 없어요. 그럼 순환 방식 말고도 이주 대책을 생각해 보는 거죠.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 빈집이 없으니까 사실 분당 주변에 집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대규모 분당 주민들이 막 1만이든 2만이든 막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 전세금이 올라가게 눈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이주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을 다른 걸로는 뭐가 있을까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왜요? 왜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그 집은 한정적인 거잖아요. 늘릴 수도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늘려요? 이제 여기서 쟁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주 대책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 이주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는 주변에 빈 택지가 없잖아요. 뭐 공공 택지들,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들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발표는 하긴 했었지만 실제로 그거 모아봤자 그렇게 뭐 몇 세대나 짓겠습니까? 해봤자 뭐 몇천 세대 정도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대규모 이주 대란을 막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리고 그런 공공 용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공 용지가 사실 주택 용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공공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마련해 놓은 부지인데 여기다가 갑자기 임대주택들을 짓겠다라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또 반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에서는 신도시별로 최소 한 곳 정도를 2025년도에 이주자 택지를 마련하겠다라는 발표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뉴스를 찾아보다 보면 이제 주민들 의견을 검토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부터 의견 수렴 먼저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서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국토부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보겠죠. 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주하면 분명 또 언론에서 이주 대란, 전세 금액 폭등한다라는 비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주 대책은 마련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이분들이 이사 갈 만한 지역이 어디 있나라고 보면 빈 땅이 또 마땅치 않잖아요. 또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이도저도 잘 모르겠는데 순환 방식으로 하자라는 게 이번 발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 순환 방식으로 간 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순환 방식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2만 세대가 동시에 이주한다라고 하면 이거 그야말로 전세 금액 폭등하고, 그러면 이런 전세 금액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 또 매매 금액도 밀어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주 대란 나지 않도록 순환 방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순환 방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사업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그렇죠. 근데 느려지는데 얼마나 느려질까요? 글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할 때 기자님들 정비사업 현장들 많이 보셨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 보면 우리 이제 재개발 할 겁니다. 재건축 할 겁니다. 입주까지 한 몇 년 걸리는 것 같던가요? 10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10년도 빨라야 10년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긍정적으로 봐야 10년이지 현실적으로는 한 1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의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도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2000년대 초중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공된 단지들도 있지만 이제 인허가 받고 있는 곳, 이제 공사하는 곳들 정말 다양합니다. 2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도 오래 걸리는 조합들은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 빨리 될지도 잘 모르는 와중에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발생됩니다. 우선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갈 수 있을까부터도 의문인데, 근데 여기서 순환 방식을 한대요. 애초에 순환 방식이라는 것 자체는 개념은 좋아요. 이주 대란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초반에 한 뭐 3개에서 많으면 4개의 구역을 지정해 준다 했잖아요. 선도직으로. 그럼 이제 4개 블록이 먼저 이제 정비가 됩니다.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면 거기 늘어나는 세대수가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지정한 곳들이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곳들이 이주를 하고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면, 예를 들어 분당 내에서 조금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돌 수 있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전세 대란이 퍼지지는 않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상은 좋은데, 문제는 제가 맨 처음에 대전제부터 꼬여가고 있거든요. 첫 입주가 빨라야 10년에서 15년을 잡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로 지정된 곳들은 언제 입주하는 걸까요? 10년? 뭐 30년까지는 안 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첫 입주하는 곳들 맞춰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주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한 3년에서 2년 텀씩 둔다라고 하게 되면 첫 입주를 한 10년 잡으면 나는 그러면 한 13년 뒤에 입주, 그 다음 애들은 16년 뒤에 입주, 그 다음은 19년 뒤에 입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주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문제는 첫 번째 초반에 지정된 곳들은 그래도 어찌어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번호표를 늦게 뽑는 애들은 한참 뒤에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번호표를
나중에 뽑게 된다라고 하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멀리 가면 40년 뒤에 입주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순환 방식 재건축인 것이고 이런 카드를 낸 것 자체가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이주 대책을 손 놓은 거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 집값이나 전셋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주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마냥 허가를 내줘도 된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또 무슨 궤별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순환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순환 방식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서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울시에 여러분들이 보는 재개발 재건축들의 99%는 다 2000년 초중반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준 곳입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는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을 다 억제하는 정책들이었잖아요. 뭐 재건축하지 말아라, 재개발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 서울시장님 때는 뭐 극단적으로 있었던 정비구역들도 해제를 했었죠. 뭐 안전진단 통과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그 전에 정비구역을 받았었던 곳들만 진행이 됐었던 곳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와서 안전진단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곳들을 제외하고서는 99%가 다 이전 사업장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했었나요? 사실 빨라야 10년에서 15년, 오래 걸리는 곳들은 20년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정답은 나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환 방식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놔두면 알아서 순환 방식이 될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정비구역 지정은 그때 당시 우리가 뉴타운, 1차 시범 뉴타운, 2차 뉴타운, 3차 뉴타운 지정한 곳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왕십 뉴타운이라든가 기름 뉴타운이라든가 완공된 곳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흑성 뉴타운 한 절반은 완성됐지만 지금 9구역, 11구역 지금 이제 2주 철거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시간 좀 지나가면 완공이 이제 곧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노량진 뉴타운 관리 처분 인가를 많이들 받고 있지만 첫 입주 단지 하나도 없죠. 부가윤 뉴타운도 보게 되면 입주한 단지도 있지만 가장 대장 단지인 2구역, 3구역은 지금 관리 처분도 못 갔죠. 사실 모든 정비 사업이라는 게 정부의 청사진대로 빨리빨리 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허가 단계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기부 체납 싫다, 뭐다, 아니면 우리는 좀 더 품격 있게 고층으로 하고 싶다 하면서 싸우고 볶고 지지고 하는 동안 지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조합 내부적으로 이 분담금을 감수하고서 가는 조합도 있는 반면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 하지 않는 게 좋다. 비대위가 나타나가지고 조합장 갈아엎고 뭐하고 또 시공사도 엎어버리고 사실 싸움의 역사잖아요. 정비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순탄하게 가지 못하는 현장들이 많거든요. 또 모 조합처럼 관리 처분까지 났는데 2주 철거 단계에서 갑자기 우리 막 2주 못한다 하면서 뭐 어디 교회가 나타난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마냥 몇 년이 지연되는 조합들도 있고 사실 사건 사고라는 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 팩트는 동시다발적으로 지정을 해줘도 알아서 입주 시점들이 돌아다니면서 갔지 서울에 막 2주 대란이 터졌다라는 거 본 적 있으시나요? 그래도 한 몇천 세대가 움직이면 한 두 단지만 움직여도 많잖아요. 그럼 주변에 좀 집값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전세가 그 인근에 있는 전세 가격대들이 올라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 보면 오히려 전세 대란이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나올 때는 어디 재건축 단지 이주로 인해서 전세금의 폭등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임대차 3법이라든가 뭔가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 풍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세가 너무 막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사실 이주 관련해서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조합 설립 동의율 달성하고 요건을 맞춘 곳들은 일단은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분당이 됐든 일산이 됐든 평촌이 됐든 아니면 삼본 중동이든 우리는 그래도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인허가를 밟아 나가면서도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여를 이렇게 많이 해야 돼? 가지고서 싸울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노후계획 도시들은 개별 단지 몇천 세대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슈퍼블록으로 묶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몇몇 단지들이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대규모로 가거든요. 사실상 재개발의 뉴타운과 같이 재건축판 뉴타운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려고 하면 동일한 단지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A단지, B단지, C단지, D단지를 묶으면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가는 곳들은 빨리 갈 수 있도록 인허가를 해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순차적으로 일단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앞에 갔었던 애들이 청사진대로 정부 말하는 것처럼 진짜 2027년도 착공하고 2030년도 준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앞에서도 지연이 되면 그럼 뒤에 있는 단지들은 사실상 우리가 번호표를 좀 늦게 뽑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인허가를 더 빨리 받을 것 같은데도 앞에 있는 애들이 이주를 못하게 되면 너 순서 기다려가 돼버리면 사실 웃겨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뭐 일단은 지정은 빠르게 다 해주고 먼저 갈 수 있는 곳들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순환 방식을 강제하게 되면 저는 노후계획 도시들이 빠르게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빨리 하라고 밀어줘도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주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 잡는 정책을 보는 거죠. 순환 방식으로 어거지로 도입하는 순간 더 늦어질 것이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가 있냐면 분당 위쪽에 우리가 구성남 재개발이라고도 하거든요. 그쪽이 대표적으로 LH와 같이 순환 방식 재개발을 했습니다. 아, 사례가 있군요. 네, 실제로 순환 방식을 도입한 사례인데, 그래서 실제로 성남에 보게 되면 그 8호선 라인 지나가는 그 성남시 있거든요. 그쪽이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 이미 아파트 입주한 단지들이 있고 지금도 공사하는 단지들이 있고 인허가 받는 단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벌써 시작한 지 20년이 넘어갔어요. 지금 현장 가보면 어우, 정비가 잘 돼 있고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없을 겁니다. 아파트들은 군데군데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막 빌라들 엄청 많고, 나중에 다 정비가 되면 좋아지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지금 그렇게 거주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라는 생각들은 아직까지는 안 들거든요. 앞으로 여기가 성남이 다 정비가 완료되려면 앞으로도 2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보여지는 게 이 순환 방식 도입하는 순간 40년이라는 게 이미 선례가 있는데, 이 분당에다가 이거를 도입해버리면 진짜 내가 번호표 잘못 뽑았다면 40년이란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 내 나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내 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가? 저는 이거는 오히려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발목 잡는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선생님, 일기 신도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네, 일기 신도시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앞서 말한 순환 방식 관련된 부분들, 이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이번에 선도지구 발표 방안들이 언론에서는 그것만 이제 어떤 가점, 주민 동의율이 높으면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가점 배율해가지고 하반기부터 뽑겠다. 그럼 어디가 선도지구 될 거냐? 이런 얘기들밖에 없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순환 방식이 정말 크나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주민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인지를 해야지 명확하게 국토부가 됐든 지자체에 됐든 순환 방식을 하지 말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지정해 달라라고 말할 필요도 있지만, 근데 내가 투자자다라고만 하면, 주민이면 사실 나는 내 생에 입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분당이나 일산에 나는 아직 주민 아닌데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정답은 나와 있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들어가는 곳을 가야겠죠. 그러면 사실 제일 쉬운 선택지는 금액을 좀 더 지불한다 하더라도 선정이 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안전한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지정할지 모르겠지만 신도시별로 하나에서 2개, 3개에서 4개까지도 지정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지정이 된 곳들은 그래도 싸우고 먹고 지지고 해도 선도지구는 그래도 어떻게든 정부가 끌고 가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선도지구를 가든가, 한 번을 더 나아가면 선도지구 지정된 이후로 가면 비쌀 거 아니에요. 선도지구 지정되기 전이지만
내가 열심히 인장을 해서 여기가 뭐 동의율이 얼마나 나왔고 주민들의 열정이 얼마나 높고 조금 얘기 많이 나오는 곳들 여기가 되겠다 싶은 곳들 잘 검토를 해서 거기를 선진입을 한다든가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는 거꾸로 선도지구로 지정이 안 돼도 사업이 갈 수 있을 만한 곳들을 보는 것도 저는 확실한 투자처라고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 선도지구 이야기가 나온 것 중 하나가 사실 1기 신도시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90년도에 지정된 단지들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대체적으로 높은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성이 부족하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고 그러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 아니겠냐? 라는 것 때문에 용적 인센티브를 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로 베이스에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선도지구를 갈망하는 곳들은 사업성이 없는 곳들이 열정적으로 갈망을 합니다. 이게 아니면 못 가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미 사업성이 높은 곳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1기 신도시들이 사업성이 나쁘다라고 약간 거의 막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막 거의 세뇌시 수준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거 특별법 아니면 못 갑니다라고 하니까 약간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우리는 무조건 선도지구가 돼야 돼 라고만 생각하는데 막상 잘 분석을 해보면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 대지지분이라든가 확인해 봤을 때 분당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생각보다 대지지분이 괜찮은 단지들도 있어요. 그런 곳들은 꼭 용적 인센티브를 안 줘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괜히 광역으로 묶어버리면 물론 이제 인센티브를 더 주면 더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용적 인센티브가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까 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해도 공짜는 또 아니거든요. 당연히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기부 체납 그만큼 해라 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임대주택 그만큼 지어라, 공공시설 넣어라 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근데 나 혼자로만 우리가 A단지인데 B단지, C단지는 사업성이 나쁜 단지인데 A단지는 사업성이 높아요. 그러면 A단지 우리 굳이 선도지구 안 되고 우리 독자적으로 재건축 가는 게 그거는 사업성 나오면 높으니까 우리 그냥 분담금은 물론 안 내진 않아도 우리가 낼 거 내면서 퀄리티 있는 건축물을 짓겠다라고도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은 괜찮을 수도 있죠. 오히려 너무 선도지구 선정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입지도 훌륭하고 역세권이고 그러면 더더욱 좋겠죠. 한번 잘 찾아보는 것도 오히려 그런 곳들은 아까 말한 인센티브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운신의 폭이 높을 수도 있고 혹은 빨리 진행이 안 돼도 그렇게 뭐 평형대들도 좀 넓고 대지중도 넓고 이런 곳들 특히 역세권 이런 곳들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그게 재건축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로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업성이 괜찮으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바라볼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재건축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다른 곳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주 수요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 만한 입지, 역세권 뭐 이런 곳들은 그래도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형 단지, 소형 평형들은 좀 조심하시고 왜냐면 거주민들이 이주를 하려고 하면 방 3개, 화장실 2개, 뭐 한 33평형, 84 타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1기 신도시 보다 보면 투룸짜리 구조들, 원룸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사실 가족들 이주 수요를 받을 만한 요인이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범용성 있는 상품들로 잘 찾아오면 오히려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서 투자에 접근하면 오히려 그렇게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였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